명성황후 이야기 제1부. 여흥민 씨 소녀에서 왕비로 1851년 경기도 여주의 한 양반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흥민 씨 가문에 이 소녀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렬한 흔적을 남긴 왕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명성황후, 당시 이름으로는 민자영 민지영이었습니다. 민자영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여흥민 씨는 명문가였지만 그녀의 집안은 가문의 반계로 크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8살 되던 해 아버지 민치록이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민자영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 근처 감고당이라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자영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한문고전을 탐독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학문이 권장되지 않던 시대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역사책을 즐겨 읽었는데 중국의 역대 황후들과 여성 정치가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민자영이 16살이 되던 1866년 그녀의 운명이 급변했습니다. 조선의 흰 6대 임금 고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 15살의 어린 임금이었고 그의 생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비 간택에서 매우 독특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외척 세력의 등장을 막고자 했습니다. 조선 후기는 외척들이 권력을 남용하며 나라를 어지럽힌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력이 약한 집안의 여식을 왕비로 간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보다는 순종적인 여성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택된 사람이 바로 민자영이었습니다. 대원군은 민씨 가문의 세력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했고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의 민자영이라면 자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원군 생애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1866년 3월 민자영은 궁궐로 들어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 감고당의 가난한 소녀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왕비 호칭은 왕비 민씨, 훗날 그녀는 명성황후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온 민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대원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대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며 조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비는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대원군을 극진히 모셨고 궁중 예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배운 역사의 교훈을 실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입지를 약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무엇보다 왕자를 나아대를 이어야 하는 책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중에서는 왕비의 불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대원군은 은근히 다른 여성을 고종에게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민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궁중의 정세를 파악하고 고종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고종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민씨는 이러한 고종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고종에게 역사서를 읽어주고 정치에 대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점차 고종은 왕비를 단순한 배우자가 아닌 정치적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1871년 민씨는 마침내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자, 탄생은 그녀의 위치를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왕자는 생후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민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870년대 초반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조선의 문을 두드렸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도로 근대화하며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대원군은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중국이 서양 열강에게 당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고 조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선을 더욱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873년 민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대원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고종도 22살이 되어 친정을 원했습니다. 민 씨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원군에 반대하는 신하들과 은밀히 접촉했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1873년 11월 마침내 대원군이 하야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대원군의 어머니, 즉 고종의 할머니인 조대비의 회가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종과 민 씨의 치밀한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18살에 궁궐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민 씨는 대원군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것입니다. 이제 23세 왕비 민 씨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부 권력의 중심에 서다 대원군이 물러나자 조선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정치를 주도한 사람은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왕비로서 내전에 머물렀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민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흥민 씨 일가를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승호, 민겸호, 민영익, 민영환 등 민 씨 일가가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대원군이 가장 우려했던 바로 그 외척 정치였습니다. 대원군은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해 약한 집안의 여식을 왕비로 삼았지만 오히려 그 왕비가 자신의 집안을 키워 새로운 외척 세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민 씨의 정치는 단순히 친인척을 등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화파 인사들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같은 젊은 개혁가들이 그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서양식 근대 조약을 맺은 첫 사례였습니다. 비록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민 씨는 이를 조선이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있으면 도둑이 담을 넘어오지만 문을 열면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 씨는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고 젊은 관리들을 일본에 보내 근대 문물을 배우게 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서양 열강과도 수교를 추진했습니다. 1882년에는 미국과 조약을 맺었고 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녀의 외교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열강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력균형 외교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러시아를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 씨의 개혁, 정치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양반 계층은 서양 문물의 도입을 오랑캐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씨 일가의 발호에 대한 불만도 쌓여갔습니다. 민씨 척족들은 부패했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민씨들이 나라를 좀먹는다는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1882년 민씨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식군대의 병사들이 봉급 체불과 차별, 대우에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민씨 척족들을 공격했습니다. 반란군은 대원군을 추대했고 대원군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민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궁궐을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평민 여인으로 변장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차의 맨발로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왕비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충주를 거쳐 경기도 장호원까지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민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피난지에서 그녀는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는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했고 한 달 만에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갔고 민씨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모군란은 민씨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군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근대식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둘째, 외세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나라의 도움으로 권력을 되찾았지만 이는 동시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884년 또 다른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개혁, 정부를 수립하려 했습니다. 개화파는 민씨 일가를 숙청했고 14개 조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민씨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고 3일 만에 정변은 진압되었습니다. 김옥균 등 개화파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민씨 정권은 살아남았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민씨의 정치 노선은 변화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개화파를 지원했지만 이제 개화파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보수적인 노선으로 선회했고 청나라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실력자 원세계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했고 민씨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1888년 민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는 순종으로 그녀가 40살이 되어서야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후사를 잇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러시아도 조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씨는 이러한 열강들 사이에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녀의 러시아 경사 칭시의 정책은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가까이 지냈고 러시아의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일본의 경계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탐관오리의 부패와 외세에 침투에 반대하며 봉기했습니다. 민씨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이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일본이 조선의 최대 세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민씨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계했던 일본이 이제 조선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고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근대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민씨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그녀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어. 제3부 을미사변의 비극
1895년은 명성황후에게 그리고 조선에게 비극의 해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며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조선에 부임한 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는 외교관이 아니라 군인 출신이었고 조선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강경파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었고 조선은 그 균형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자주 만났고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명성황후의 친러 정책은 일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만들려 했는데 러시아가 개입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미우라 공사는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를 살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미우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본 군인들과 낭인들을 동원했고 조선의 훈련 때 대장 우범선을 포섭했습니다. 우범선은 대원군의 측근이었고 민씨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우라는 우범선을 통해 대원군도 이 계획에 끌어들였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협력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군인과 낭인 수십 명이 경복궁을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조선 군인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원군을 모시고 왔다며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성황후는 건청궁에 있었습니다. 새벽의 소란에 그녀는 무슨 일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그녀에게 피할 것을 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건청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은 명성황후를 숨기려 했습니다. 여러 명의 궁녀들이 왕비인 척하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궁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명성황후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를 직접 알아본 사람은 조선인 협력자였다고 합니다. 명성황후가 발견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 증언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국모가 자신의 궁궐에서 외국 군인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45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명성황후의 시신을 녹권 루겐으로 옮긴 후 석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한나라의 왕비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드문 야만적 행위였습니다. 고종은 이 모든 상황을 궁궐 안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자신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무력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을미사변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팔도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백성들은 일본의 만행에 치를 떨었고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유인석, 이소영 등이 이끄는 의병들은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자며 일본과 싸웠습니다. 을미병은 조선 후기 의병운동의 시작이었고 이는 나중에 한길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도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서양 열강들은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후였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미우라 공사와 관련자들이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압력으로 명성황후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왕비가 승하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고종은 비밀리에 명성황후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제대로 된 국장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은 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관 파천입니다. 그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국가적 치욕이었지만 고종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궁궐은 일본의 통제 아래 있었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잃은 고종은 같은 운명을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친일 내각을 해산하고 을미사변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우범선을 비롯한 조선인, 협력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고종은 또한 명성황후로 추존하고 정식으로 국장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남양주 홍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을미사변은 여러 면에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첫째, 일본의 야만성이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본이 문명국이 아니라 야만국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조선 민중의 반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을미의병은 후일,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셋째, 고종의 정치적 입장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또한 대한제국 선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명성황후를 황후로 추존하여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영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죽음이 조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 했고 어쩌면 그 전략이 성공했다면 일본의 조선 침략이 지연되거나 방지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을미사변 이후 일본은 일시적으로 조선에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고 고종은 러시아의 보호 아래 독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명성황후의 시신이 불태워진 그 자리에는 후일 건청궁, 터라는 표지만 남았습니다. 경복궁 건청궁은 을미사변의 현장이었고 한나라의 국모가 외국 군인들에게 살해된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면 역사의 비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소국 조선의 비극이었고 제국주의 시대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궁궐에서 외국 군인들에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제4부 역사 속의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난 지 1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운해 국모이자 개혁적인 정치가로 기억하고 어떤 이들은 외척 정치를 일삼은 권력자로 비판합니다. 명성황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명성황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녀는 개화와 근대화를 추진한 성우자였습니다.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대원군과 달리 그녀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추진한 개화 정책들은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이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뛰어난 외교 감각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그녀의 세력 균형, 외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 한 그녀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특히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카드를 활용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왕비가 되고 대원군이라는 강력한 정치가와 맞서 싸우며 두 번의 정변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군란, 떼맨발로 궁궐을 탈출하면서도 다시 권력을 되찾은 그녀의 집념은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정치 영역에서 그녀가 보여준 능력은 시대를 앞선 것이었습니다. 넷째, 그녀는 교육과 문화, 발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화학당 설립을 지원했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서양 의학을 도입하여 광해원 후일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외척 정치의 폐해입니다. 민씨 일가는 권력을 독점하며 부패했습니다. 민씨 척족들은 관직을 사유화했고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이는 국정을 문란하게 했고 민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직접 부패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녀는 일가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보복과 숙청이 과도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개화폐에 대한 탄압, 대원군패에 대한 숙청 등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김옥균 같은 개혁가들이 명성황후 정권에 의해 제거되거나 망명한 것은 조선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력균형 외교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은 조선의 자주성을 약화시켰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완전히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러일전쟁 이후 무너졌습니다. 넷째, 개혁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처음에는 개화파를 지원했지만 갑신정변 이후 보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개혁의 추진력을 약화시켰고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러한 양면적 평가 속에서 우리는 명성황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공정한 평가는 그녀를 시대의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인물로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명성황후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수백 년 지속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서양 열강의 침략, 일본의 부상, 청나라의 쇠퇴 등 조선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을 이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여성이라는 제약 속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왕비로서 내전에 머물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자가 정치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성 관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그녀는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근대 국제정치, 경제학, 군사학 등 복잡한 분야를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성황후의 가장 큰 비극은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본의 침략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개화, 정책들은 그녀 사후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독립적이고 근대화된 조선은 실현되지 못한 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일어난 의병운동은 나중에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 민중에게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저항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명성황후는 여러 형태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그녀를 비운의 국모로 그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그녀는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에 명성황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녀가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다는 점, 그리고 강인한 여성, 지도자였다는 점이 현대인들의 공감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보다 균형 잡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명성황후를 미화하거나 악마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정책들을 당시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홍릉은 처음에는 명성황후 혼자 묻혔지만 1919년 고종이 세상을 떠나자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부부는 죽어서야 다시 만난 것입니다. 홍릉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한 여성의 삶을 되새깁니다. 명성황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약소국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지도자가 있어도 국력이 약하면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녀의 삶은 보여줍니다. 둘째,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낡은 체제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개혁은 폭넓은 지지와 일관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교의 중요성입니다. 명성황후의 세력균형 외교는 비록 실패했지만 외교가 국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명성황후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제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성황후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녀를 무조건 찬양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한 시대를 살았던 인간이었고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성공과 실패,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녀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건천궁에서 일본 군인들의 칼에 쓰러진 그 순간 명성황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 사랑했던 아들, 함께했던 남편 고종,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꿈꾸었던 근대화된 조선의 미래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소국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성 리더십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명성황후의 시대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경복궁 건천궁 터에 서면 우리는 역사의 비극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비극을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저력도 느낍니다. 명성황후는 조선의 마지막을 지키려 싸운 여성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명성황후,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용감했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목숨을 잃었지만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